저택에 숨겨진 진실. 은지에는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숨을 고르며 발을 내딛었다. 강남 한복판 3,000평 대지 위에 자리한 황가의 본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우뚝 서 있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37년을 살며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드디어 왔군요. 시어머니 황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대한 현관호를 가로질렀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샤넬 수트에 감싸인 몸매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가난한 집딸이 황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텐데 인사는 안 하나? 은지의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에 그 무기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냉철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값비싼 골동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황정숙의 표정 뒤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저장했다. 어머니, 지혜가 힘들었을 텐데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남편 태민이 뒤늦게 끼어들었다. 40세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은지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는 중간자 역할만 하려 했다. 태민아, 너는 조용히 해.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의 몫이니까. 황정숙의 시선이 다시 은지에게 꽂혔다. 지혜씨, 아니 이제 지혜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몇 가지 규칙을 말해주마. 첫째, 이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다. 둘째, 황가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셋째, 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마라. 이해했나?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다. 12살 때 가장 믿었던 친구 수진이에게 배신당했던 그날. 지혜야, 너 같은 가난한 애가 우리 그룹에 끼면 안 돼.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 한마디에 어린 지혜의 세상이 무너졌었다. 하지만 그때의 상처가 지금의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배신을 예측하는 능력, 사람의 심리를 읽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은지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규칙이라. 재미있네. 게임에는 룰이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누가 이 게임의 진짜 주인이 될지는 두고 봐야지. 황정숙은 은지의 수능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방은 2층 끝방을 써라. 태민이 방과는 떨어져 있으니 서로 방해하지 않을 거다. 이 말에 태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에게 대들 용기는 없어 보였다. 은지에는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집안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다. CCTV의 위치, 방음이 잘 될 것 같은 구역, 그리고 무엇보다 황정숙의 서재로 보이는 방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 지도에 새겨졌다.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은지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이 다니던 작은 회사 건물도 보였다. 물류 전문가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은밀히 준비해온 스타트업 계획까지. 황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맞이한 며느리가 단순한 가난한 집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은지에는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 태민과 사귀면서 수집한 황가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황정숙이 운영하는 대한물산의 재무 상태, 주요 거래처, 그리고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까지. 태민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흘려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시작이야. 은지에는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당신이 만든 규칙대로 게임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 게임의 결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지에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황정숙이 좋아한다고 태민이 말했던 된장찌개와 김치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황정숙이 식탁에 앉아 은지에는 공손히 인사했다. 어머니, 잘 주무셨나요? 제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으시길 바라요. 황정숙은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놀란표를 지었다. 이거 꽤 괜찮네. 어디서 요리를 배웠나? 혼자 살 때 배웠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춰드리려고 태민 오빠에게 미리 물어봤거든요. 은지의 대답에 황정숙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았다. 그래. 영리하네. 황정숙이 중얼거렸다. 오늘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너도 함께 가보겠나?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구경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것이야말로 은지애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궁금했거든요. 황정숙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은지애가 이미 대한물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은지애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 배신의 상처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시간이었다. 황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은지의 자신으로서 말이다. 대한물산 본사는 강남 한복판 30층 건물이었다. 은지에는 황정숙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며 주변을 관찰했다. 직원들이 황정숙을 보며 고개 숙이는 모습, 폭도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 29층 회장실로 향하는 길목의 삼엄한 분위기까지. 우리 회사는 1987년에 내가 직접 설립했다. 황정숙이 회장실 문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시에는 고작 직원 5명짜리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지금은 연 매출 3천억의 직원 800명이다. 다 내 손으로 일군 거야. 은지에는 감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1987년 창립이라. 그럼 태민 오빠가 태어난 해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내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초기 자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은지애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황정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혼자는 아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다. 황정숙이 서둘러 주제를 바꾸었다. 자, 회사 둘러보자. 직원들에게도 인사해야지. 두 사람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는 동안 은지애는 예리한 눈으로 회사의 실상을 파악했다. 물류팀의 컴퓨터 시스템이 10년도 넘은 구형이었고 재무팀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황정숙이 유독 피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이었다. 28층 한쪽 끝에 잠겨진 사무실들 말이다. 어머니, 저쪽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은지애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저기는 창고야. 별거 없어. 황정숙의 대답이 너무 성급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는 은지애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아, 김상무. 우리 며느리 지혜다. 지혜야, 이분이 우리 회사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김철수 상무님이야. 김상무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은지애는 그의 시선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감지했다. 경계심 같은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듯함. 반갑습니다, 상무님. 혹시 제가 물류 관련 일을 했다고 들으셨나요? 은지애가 시험해보듯 물었다.
김상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회사도 물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정숙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김상무, 며느리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인데 무슨 조언을 바라나?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잖아. 하지만 회장님, 전문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김상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에는 이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물론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년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은 있거든요. 황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며느리의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았다. 김상무가 안내한 물류센터는 은지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은 엑셀로 수작업하고 있었고 배송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연간 몇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상무님, 혹시 최근 물류비 증가율이 얼마나 되나요? 은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작년 대비 35% 정도 늘었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은지애는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다. 바로 이거야. 내가 들어갈 틈새가.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그려내고 있었다. 자신이 2년간 준비해온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소 5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 상무님, 제가 간단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볼게요.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있을 것 같아요. 김상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숙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지애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밤새도록 작업했다. 대한물산의 물류 시스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담은 2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다. 황정숙의 신뢰를 얻고 회사 내부로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첫 단계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회사에서 발견한 의문점들이었다. 28층에 잠겨진 사무실들, 황정숙의 창립 초기에 대한 모호한 언급, 그리고 김상무의 미묘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은지애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다음날 아침, 은지애는 완벽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들고 황정숙을 찾아갔다. 어머니, 약속드린 대로 물류 시스템 분석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황정숙은 반신반의하며 리포트를 받아들었다가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어제 본 것들을 토대로 분석해 봤어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지의 겸손한 태도와는 달리 리포트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황정숙은 리포트를 다 읽고 나서 은지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다. 이 여자가 단순한 가난한 집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지혜야, 너 혹시... 황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뭐라고? 김상무가? 황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알겠어, 지금 가겠어. 전화를 끄는 황정숙이 은지애를 보며 말했다. 지혜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너는 집에서 쉬어. 하지만 은지애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황정숙이 서둘러 집을 나간 후 은지에는 혼자 남은 저택에서 묘한 정적을 느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자신만의 정보망에 연락을 취했다. 수진아, 나야. 대한물산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통화 상대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그 수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은지의 가장 충실한 정보원이 되어 있었다. 언니, 벌써 들었어? 김철수 상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은지의 혈관이 차가워졌다. 어제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김상무가 하루 만에 실종?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고 연락해. 그리고 조심해. 은지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상무는 어제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려 했었다. 황정숙이 막지만 않았다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정숙이 돌아온 것이다. 은지에는 재빨리 거실로 나가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일찍 돌아오셨네요. 무슨 일이셨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관심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황정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별일 아냐. 그냥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어제 만났던 김상무님 말씀이신가요? 은지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황정숙이 순간 경직됐다. 너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서요. 혹시 저 때문에 상무님께 무리를 부탁드린 건 아닐까 해서 걱정이 되어. 은지의 연기는 완벽했다. 아니야,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황정숙이 성급히 대답했지만 그 자체가 거짓말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애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김철수 상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년간 대한물산에서 근무하며 황정숙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경영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내부 정보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보내온 추가 정보였다. 언니, 큰일이야. 김상무가 실종되기 전날 밤 누군가와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어. 그런데 그 상대가 메시지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황정숙 회장이었다는 거야. 은지의 심장이 빨라졌다. 황정숙이 김상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음날 아침 은지애는 일찍 일어나 황정숙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며느리 역할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어젯밤 잠 못 주무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은지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황정숙의 대답이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은지애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황정숙이 은지애를 유심히 바라봤다. 지혜야, 너 혹시 어제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지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전화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네. 황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언니, 큰일이야. 김상무 차에서 혈흔이 발견됐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 은지애는 메시지를 본 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치웠지만 황정숙의 예리한 시선을 느꼈다. 누구한테서 온 연락이야? 황정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태민 오빠예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은지애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해냈다. 하지만 황정숙은 이미 은지애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지혜야, 너 혹시 결혼 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 미리 조사한 적 있니? 이 질문은 은지애가 예상했던 것이었다. 조사라니요? 그냥 태민 오빠가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해준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요. 그래? 그럼 태민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었겠네? 네, 어머니가 혼자서 태민 오빠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은지애가 말하다가 멈췄다. 황정숙의 표정이 급변했기 때문이었다. 태민이 아버지 이야기는 들었니? 황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태민 오빠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은지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황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은지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태민 오빠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김상무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그날 오후 은지애는 홀로 대한물산을 찾아갔다. 황정숙에게는 쇼핑을 간다고 말하고 나온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다. 은지애는 김상무와 친했던 말단 직원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은지애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사모님. 그런데 이상한 게 상무님이 며칠 전부터 회장님과 자주 다투셨거든요. 그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로 다투셨는데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8층 금고실 열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상무님이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는데 회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28층 금고실. 바로 어제 황정숙이 피하려 했던 그곳이었다. 혹시 그 금고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회장님만 열쇠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회사 창립 당시 서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황정숙의 창립 자금 출처, 태민 아버지의 비밀, 28층 금고실, 그리고 김상무의 실종.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에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한테 큰 부탁이 하나 있어. 1987년 대한물산 창립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줄 수 있어? 특히 창립 자금이나 공동 창업자에 관한 내용들을. 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빨리 찾아줘. 그리고 하나 더. 1987년에서 1988년 사이에 강남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나 실종 사건들도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에는 저택을 바라봤다. 저 웅장한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저택 2층 창문에서 황정숙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은지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그날 밤 은지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으로부터 온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987년 9월 15일자 경제신문 기사 신생무역회사 대한물산 파격적 창업 자금으로 화제. 그리고 그 며칠 후 같은 신문의 작은 기사 강남 건설업체 사장 박정호 씨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박정호.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새벽 2시 은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진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언니, 대박이야. 박정우가 누군지 알아냈어.
황정숙의 첫 번째 사업 파트너이자 태민 오빠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어. 은지의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정숙은 태민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김상무가 알아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은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황정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경외감까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응. 황정숙의 대답이 힘없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혹시 김상무님 소식은 있으셨나요? 은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정숙의 젓가락이 멈췄다. 아직 없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황정숙이 벌떡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경찰이요? 황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김철수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황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은지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황정숙이 재빨리 말했다. 지혜야, 너는 위로 올라가 있어. 이건 회사 일이니까. 하지만 은지에는 폭도 모퉁이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다. 김철수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인가요? 엊그제 회사에서 잠깐 봤어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실종 전날 밤 10시경 강남역 근처에서 김철수 씨와 함께 계신 걸 봤다는 분이 있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렸다. 은지에는 숨을 죽이고 황정숙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 그게 회사 일로 급히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어요. 어떤 일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물류 관련 문제였어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경찰의 질문은 계속됐지만 황정숙의 대답은 점점 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은지에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후 황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은지애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야. 황정숙이 고개를 들어 은지애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온 거 맞지?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은지애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황정숙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태민 오빠를 사랑해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은지의 대답은 진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섞인 것이었다. 황정숙은 한동안 은지애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도 태민이만은 지켜줄 수 있겠어?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황정숙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대답만 해줘. 태민이를 지킬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태민 오빠는 제 남편이니까요. 은지애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황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다. 지혜야, 너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네? 너의 물류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전문가 수준이더라.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은지애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기회였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김상무가 없는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김상무의 업무를 인수받아줘.
은지에는 겉으로는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율했다. 김상무의 업무라는 것은 곧 28층 금고실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태민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혜야, 회사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 김상무님 일로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오빠도 걱정이 많이 되죠? 당연하지. 김상무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야.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빠, 혹시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태민의 표정이 급변했다. 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혼자 오빠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해서.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태민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다. 많이 그리우시죠?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어. 은지에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태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 밤 은지에는 수진과 통화했다. 언니, 내일부터 회사 다닌다고? 대박이네. 응.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언니 조심해. 황정숙이 김상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언니도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버렸거든. 언니, 혹시 복수하려는 거야? 은지에는 잠시 망설였다. 복수일까 정의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해. 태민 오빠를 위해서라도. 통화를 끊고 나서 은지에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게임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28층 금고실의 비밀, 1987년의 진실, 그리고 김상무의 행방까지. 모든 것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저택 1층에서는 황정숙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가 회사에 나올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지켜봐 주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연락 주시고. 황정숙도 은지애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적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두 여자의 치밀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5 금고실의 진실과 최후의 선택. 은지의 첫 출근 날, 대한물산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김상무 실종 사흘째,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단서는 없었다. 은지에는 김상무의 사무실 열쇠를 받아들며 황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황정숙이 망설이며 말했다. 28층 금고실만은 절대 들어가지 마. 거기는 나만 관리하는 곳이야. 은지에는 순종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곳이 내가 찾던 곳이군. 오전 10시 은지애가 김상무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모님, 이거 김상무님이 실종되기 전날 제게 맡기신 거예요. 그가 건넨 것은 작은 열쇠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은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열쇠가 28층 금고실 열쇠일 확률이 높았다. 상무님이 저에게 왜 이걸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사모님이 물류 전문가시니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회장님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 은지에는 28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끝쪽에 잠겨진 방들이 보였다. 그녀는 김상무가 준 열쇠로 첫 번째 방을 열었다. 딸까? 문이 열리자 은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1987년부터의 모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에 걸린 사진이었다. 젊은 황정숙과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남자는 분명 태민과 닮아 있었다. 사진 뒤에는 박정우와 함께 1987.8, 30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지에는 서둘러 서류들을 뒤졌다. 대한물산 창립 계약서, 박정우의 투자 동의서, 그리고 보험금 수령 증서. 박정우 사망 후 황정숙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서류였다.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의 사본이었는데 거기에는 브레이크 라인 절단 의혹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찾았구나. 은지애가 돌아보니 황정숙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상무가 너에게 열쇠를 줬구나. 그 바보 같은 놈이. 황정숙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너도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정말 태민 오빠 아버지를 죽이신 건가요? 은지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황정숙이 서늘하게 웃었다. 죽였다고? 그냥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야. 박정우는 어차피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나와 태민을 버리려고 했거든. 그래도 살인? 황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생존했을 뿐이야. 태민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물산이 있는 거고. 은지애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황정숙이 천천히 다가왔다. 김상무도 너처럼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조용히 정리해줬지. 설마 김상무님을 정말 죽이신 건가요? 아니야. 아직 살아있어. 다만 영원히 입을 다물 곳에 있을 뿐이지. 황정숙이 소름 끼치게 웃었다. 그때 갑자기 황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김상무를 찾았다고? 어디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은지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강에서 발견됐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황정숙이 전화를 끊더니 은지애를 노려봤다. 이 모든 게 내 짓이구나. 내가 김상무를 구하도록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은지애가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에게 김상무의 행방을 수소문하라고 했던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았다. 이제 끝이야. 황정숙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였다. 이걸 맞으면 조용히 잠들 수 있을 거야. 김상무처럼 한강에서 실족한 것처럼 보이겠지. 은지애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머니 잠깐만요. 은지애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죽으면 태민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정숙의 손이 멈췄다. 태민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죽으면 경찰이 더 의심하게 될 거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럼 태민 오빠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황정숙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으면. 은지애가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가족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너를 믿을 수 있겠어? 어머니, 저는 태민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태민 오빠가 행복하려면 어머니도 안전해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황정숙은 한동안 은지애를 바라보더니 주사기를 내려놓았다.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첫째, 오늘 본 모든 것을 잊어라. 둘째, 앞으로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라. 셋째, 태민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라. 은지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려요. 그리고 황정숙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너는 이제 내 공범이야. 김상무가 깨어나면 그를 설득해서 입을 다물게 해야 해. 할 수 있겠어?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이었다.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할 수 있어요. 황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주마. 지혜야, 앞으로 우리는 한 팀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지애는 태민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혜야,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네. 그런데 김상무님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었어? 아직 의식은 없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 은지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무가 깨어나면 자신이 그를 설득해야 했다. 진실을 묻어두라고.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그 순간 은지애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설령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해도.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은지애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집딸이 아니었다. 황가의 비밀을 공유하는 진짜 며느리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 은지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그녀는 이미 예전의 순수한 은지애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황가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어둠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이제 시작이야. 은지애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그 순간 저택 어딘가에서 황정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다. 위험하지만 믿을 만한 공범이. 두 여자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얽혔다. 비밀을 공유하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쥐고 있는 공범으로서 말이다.